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에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용현 국방장관 처벌과 내각 총사퇴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팀은 비상계엄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 원 규모의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황 간담회를 열고 증안펀드와 함께 40조 원 규모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비상계엄 여파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와중에 전국 불안이 고조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전날 밤부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살펴보며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대까지 폭등했다 상승폭을 좁혔습니다. 비트코인은 국내 거래소에서 한때 8,800만 원까지 추락했다 1억 3천만 원대로 회복했는데요. 국내 시장이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가중되는 정부 혼란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집중 진단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은 SBS BG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G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어리둥절케 한 비상계엄이었지만 증시와 외환 시장은 충격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갈 탄핵 정국이 자본시장에 미칠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한데요. 비상계엄의 후폭풍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비상계엄 전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랐는데 신세돈 교수님, 네. 정말 놀라셨죠? 놀랐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게 45년 전인데. 마지막 비상계엄? 예, 가장 최근 비상계엄이 40년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인데 사실 그때는 비상계엄이라는 게 지금 법상으로 비상계엄하고 50년 전에 비상계엄은 좀 차원이 틀렸어요. 그때는 의회도 해산할 수 있었고 굉장히 그때는 비상계엄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깜짝 놀랐죠. 근데 40대 미만은 비상계엄을 경험한 적이 없잖아요. 서울에 보면 영화로나 봤습니다. 영화로나 봤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충격이 60대 이상은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50대 미만 분들은 좀 덜 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10시 35분경에 그 소식을 접하고 4시 반경에 해제가 될 때까지 우린 잠을 못 잤죠. 6시간 동안에 정말 해프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나 큰 사건이었고 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생활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도대체 비상계엄이 있었나 할 정도로 또 일반 서민들의 국민들의 생활은 좀 평온한데 금융시장은 정말 요동을 쳤습니다. 특히 환율이 지금 그랬는데 박상현 의원님 환율이 지금 뭐 1,440원까지 올랐어요? 예, 그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뭐 뉴욕 시장에서 한 1,446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다행스럽게 좀 계엄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이제 정부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조금 이제 안정을 좀 찾으면서 오늘은 장 초반에 한 10원 이상 이제 급등을 하면서 좀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되는 금액 환율은 1,410
10원대, 12원, 14원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조금 이제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환율이 아직은 안정을 찾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외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중에서 가장 키워드 자체는 국내 신인도 하락입니다. 국내 우리 신인도 하락. 예. 아. 뭐 아무래도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뭐 G10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G10 국가에서 사실 이런 비상계엄 사태가 사실은 터졌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것이 이제 국내 신인도 하락으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최근에 국내 기업들 자체가 뭐 유동성 문제도 사실은 불거지는 부분들이고 예. 또 중국 과잉 문제를 이제 접하면서 일부 철강 업체라든지 뭐 석유화학 업체 조업 중단까지도 사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신인도까지도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기업들의 어떤 자금 조달 코스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원달러 환율에 좀 추가적인 어떤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오늘도 사실은 외국인이 뭐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대량 매도를 했었는데 예. 뭐 이러한 외국인의 어떤 국내 이탈 현상뿐만 아니라 또 하나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는 예. 사실은 그 외국인의 이탈도 이탈이지만 국내 자금이 사실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파는 것도 문제지만 국내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면 개인 투자라든지 또 기관 투자자들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을 버리고 사실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으로 이제 급속도로 옮겨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서 이러한 국내 시장의 어떤 불안 자체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결국 국내 시장을 계속 버리는 그래서 최근에 뭐 국내 주식 시장을 뭐 거의 글로벌 증시의 뭐 외톨이라고 할 수 예. 있는 정도로 사실은 국내 증시가 부진을 한 상황들인데 예. 이러한 현상이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은 사실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로 뛰었다가 조금은 상승폭을 좁혔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가 신인도 같은 게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상승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러는데 신용평가 회사들이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바로 뭐 낮출 계획은 없다 이렇게 좀 보도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인도는, 지금 예. 우리가 국가 신인도를 이야기할 때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신용평가사들 실제 예, 네. 걸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신뢰도 이야기하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예.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외국의 그 분들이 한국의 지금 그 문제를 어떻게 읽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신뢰도인데 예. 아까 지금 그 박 위원께서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키 포인트가 한국이 불안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뺀다. 그러니 환율이 불안해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게요. 네. 우리나라 돈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니까. 제가 지난 통계, 석 달 통계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자본시장, 주식시장을 통해 갖고 석 달 동안 나간 돈이 260억 달러거든요. 260억 달러. 네. 외국인들이 들어온 돈이 5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50억이 들어오고 예. 260억이 나갔어요. 그럼 네트로 210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의 주동 세력은 외국인이 털고 나가는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우리나라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한국을 못 믿겠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다. 따라서 네. 지금 이번 사태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을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런 때 외국의 시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빼느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게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 예. 그 지난 그 7, 8, 9 석 달 동안의 통계가 우리가 나간 게 260억, 외국인이 들어온 게 50억. 그러네요. 5대 1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환율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국내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 예.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려면 해외 주식을 사려면 달러를 사야 되니까 달러 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환율이 더 오르는 요인. 그렇죠. 오늘 시장만 해도요. 오늘 시장만 해도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까지 보니까 포인트로는 한 40포인트 빠졌는데 코스피가. 네. 그거를 이제 주로 많이 판 게 외국인들이더라고요. 많이 외국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외국인 판 규모가 보니까 1,600억 원이에요. 1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외국인 매도 금액은 늘어나는 거죠. 뭐 늘어나긴 네. 하겠지만 최근에 그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사실상 하루 동안에
순 매도 금액은 뭐 예를 들어서 몇 조가 아니고 네. 몇 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환율이 움직인다고 하기보다는 네. 저는 이 국내 자금이 알겠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진짜 국내 걱정. 자금이 빠져나가는 상황과 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걸 보면 이게 환율도 이제 큰 폭으로 올랐다가 조금 상승폭이 줄었는데 주식 시장은 한 2% 정도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2% 정도 떨어졌으면 이 정도도 환율 진정되는 것과 비슷하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 증시의 반응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예, 뭐 증시 반응 자체는 어제 뉴욕 증시에서 이제 한국 ETF 그 낙폭 자체가 한 2% 정도 됐었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을 아마 국내 시장에서 좀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계엄 선포 자체가 그래도 사실은 조금 이제 폐기가 된 부분들이어서 해제가 됐습니다. 예, 해제가 돼서 조금은 좀 안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정부가 그 각종 이제 유동성 자금을 무제한을 풀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신호도 좀 조기에 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행스러운 건 이제 그 오늘 유독 이제 눈에 띄는 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소폭이지만. 하이닉스. 예. 왜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 계속 미국 나스닥이 이제 AI 중심으로 한 어떤 상승세가 사상 최고치 랠리가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상대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하이닉스 자체가 SK 하이닉스 자체가 여전히 조금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 그나마 좀 위안을 좀 삼을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뭐 추가적으로 사실 더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이제 그동안 워낙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폭 자체는 뭐 제한적일 수 있긴 하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미. 문제 자체는 이제 올라가는 동력 자체가 사실은 이제 잘 네.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계엄 전국 자체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이 될지, 그러니까 계엄 전국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탄핵 전국으로 사실은 뭐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서 결국 그 정부의 어떤 정부가 이제 식물 정부 비슷하게 아무것도 못한 이러한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결국 올해 뭐 내년 한국은행이 내년도 이제 특히 이제 성장률을 1.9%로 사실은 네. 전망을 했는데 그 전망치 자체가 상당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내년 성장률도 그렇지 않아도 1.9%로 낮은데 예. 더 떨어진다면 참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증시라는 부분이 결국 올라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사실은 없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또 앞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국내 자금이라든지 또 외국의 자금 자체도 국내 사실을 계속 한국 현상 자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가 좀 반등하는데 상당히 좀 제약 요인이 있을 거라는 부분 자체가 오히려 좀 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도 빠져나가고 더 걱정스러운 건 국내 자금도 빠져나가고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앞으로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계엄은 해제됐지만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이제 급속하게 이게 탄핵 정국으로 가는 이제 정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불안감이 더 증폭이 되면 결국 우리 증시를 그렇죠. 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악순환이 지금 2025년도 네. 실물 경제나 또는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변수가 예. 계엄 전까지는 이게 탄핵 정국에 따르는 불안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다들 물론 탄핵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이게 이렇게 이제 피부 가까이 닿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5년도에 제1 경제 실물 경제의 화두는 탄핵 정국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탄핵이 두부 자르듯이 그냥 탁 잘라갖고 해결이 끝나면 그래도 고통이 덜 할 텐데 네. 탄핵 프로세스라는 게 이게 얼마나 지난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까? 예, 그리고 탄핵을 물론 뭐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일지는 몰라도 예. 100%는 아니잖아요. 탄핵을 그렇죠. 반대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탄핵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부의를 하고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하기까지가 지금 굉장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거든요. 일단 민주당은 오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네. 내일 5일 국회 보고하고 6일 날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계획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스피드 헌법재판소로 있게 가야 가겠다. 되겠죠. 그렇죠. 그 헌법재판소 지금 제가 알기로는 9명 정원 중에서 지금 3명이 공석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7명이 되어야 그거를 해결을 할 텐데 7명이 정원이 안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부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해도 네. 그 탄핵을 가결을 해도 헌재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헌재에서 결정을 못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게 정치적으로는 뭐 어느 정당이 유리할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탄핵 문제가 한 대 떡 걸린 무슨 목에 가시처럼 된단 말입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은 그게 우리나라 경제나 정치에 얼마나 큰 악재가 되겠어요. 정치에는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이잖아요. 그렇죠.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뭔가 결정이 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탄핵으로 가더라도 그 프로세스가 워낙에 복잡할 것 같다 그러는데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번 사태로 1,440원까지 폭등을 했지만 비상계엄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금 급등할 가능성도 많이 좀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그전 상황은 어떻게 예상이 됐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예, 원달러 환율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 많이들 얘기하죠. 이제 트럼프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좀 기반에 깔린 부분들이었고 예. 또 또 최근에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주요국의 그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줄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2 통화정책회의, 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 네. 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까지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통화정책 결정, 그러니까 금리를 뭐 일본은 올릴 가능성이 있고, 일본. 또 예, 뭐 미국은 사실 내리고 20도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환율이 얼마만큼 이제 요동을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있고, 특히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에 금리를 인하를 할 거로 예상되긴 하지만 이달에요. 예. 연준이. 근데 이제 최근에 경제 지표가 워낙 좋은 상황들이고 또 이제 트럼프 정책의 그 후유증 자체가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1월 달에는 가서는 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그래서 12월 달에 소위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의 시각이 있었고요. 예.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달러 자체가 상당히 좀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일본도 사실은 지금 12월에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문제가 다시 제기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거꾸로 얘기해서 일본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상당 기간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시각도 있어서 그게 자칫 또 엔화의 또 약세 흐름을 더 가속화시키는 이번에 한번 올리고 나면 중앙은행이 예. 다음에 못 올릴 거다. 상당 기간 못 올릴 수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을 뭐 이벤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엔화 환율 자체가 더 약세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시각도 있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원화 환율에는 상당히 조금 부담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시각이 가뜩이나 지금 원화 가치 자체가 약세가 됐는데 그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국내의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커졌다라는 부분, 뭐 이러한 것들은 조금 원화 환율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도 당분간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우려가 그러한 것들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이 너무 취약합니다 요새. 경제 기본 상황이 예, 기본 뭐, 체력이 너무 좋지 않다. 예, 지금 수출도 사실은 반도체 조선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은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두 업종 자체가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뭐 그나마 1% 11월 달에 1%대 수출 증가율을 이제 기록했지만 그거를 두 업종을 제외하면 마이너스인 상황들이고요. 문제는 내수 경기입니다. 지금 내수 경기 자체 뭐 아시겠지만 지금 뭐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워낙 높고 고용 절벽에 있는 상황에다가 좀 이러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연말 경기가 안 좋은데 연말 경기는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4분기 성장률, 1분기 성장률은 추가적으로 더 둔화될 수 있다. 당연히 경기가 안 좋은데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원화 가치의 좀 악순환 자체를 계속해서 좀 촉발을 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워낙 경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면 뭔가 이제 내년 살림을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년 예산안을. 그래서 거기서 뭐 소비를 좀 늘릴 수 있게 재정 지출을 더 늘린다든지 취약계층을 더 보호한다든지 하는데 국회에서 지금 이제 협의나 되겠습니까? 이 내년 살림 이런 부분은 더 우리 경제 동력을 정말 실질적으로 더 떨어뜨리는 그런 악재가 되지 않을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을 움직이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엔화거든요. 엔화, 일본 네, 엔화가 엔화인데 앞으로 한 1년, 2년을 놓고 보면은 일본은 당면 과제가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얼마 올릴 거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본은행의 과제거든요. 네. 지금 0.2%가 그런데
지금 그 BOJ에서 나오기는 지금 이번에 0.5%포인트 50bp 올리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요번에? 네. 네. 그렇게 많이? 네. 네. 따라서 일본이 만약에 50bp 정도를 올린다고 하면 현재 수준의 거의 250% 해당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일본 엔화가 굉장히 강해질 것이다. 네. 그래서 140엔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달러당 140원, 지금 150원 그 약간 미치죠? 네, 지금 149, 150엔 그 사이에 있는데 네. 만약에 엔화가 140엔대로 떨어지면 우리 환율도 연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오히려 우리나라 환율을 저는 안정시키는 쪽으로 간다. 떨어지는. 저는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이 엔화가 그냥 마냥 그냥 우리 원화가 1,450, 1,500 간다. 물론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다시 올라갈 소지가 그렇지만 있을 1,444원, 5원까지 갔다가 좀 1,410원대로 네. 떨어졌잖아요. 네. 일본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적어도 20bp 이상 올리면 저는 확실히 엔화는 강세로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원화도 상당히 강세로 가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네. 부분에 관해서 잠깐 우리 박상현 의원님의 조금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일본 엔화와 우리 원화가 달러와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과 중앙은행이 금리를 대폭 올려서 엔화가 올라가면 우리 원화도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도 있다. 혹시 그런 시각이 좀 있어요? 뭐 그런 시각이 저도 뭐 동의하는 부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정 부분. 예, 원화 엔 자체가 워낙 동조화 자체가 사실은 강하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일본은행이 정말 50bp의 어떤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엔화가 사실은 상당히 좀 강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원화가 좀 따라갈 수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 만약 그 엔화가 다시 140엔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엔화로 싼 엔화를 빌려서 해외 고수익자 예.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 돈들이 8월 달에 다시 들어온다. 예, 그러니까 8월 아니요. 그거를 이제 했던 것들을 이제 다 청산하면서 8월 초에 기억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엔화가 사실은 강세가 되고 하면서 주식시장 자체가 주식시장이 완전히 휘청을 했죠.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만약 그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는 더 영향을 받을 거고요. 국내 증시. 그렇게 보면은 뭐 엔을 따라가는데 좀 원하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엔도 중요하지만 위안화 가치 자체가 거의 연중 최고치 수준까지 사실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사실은 지금 뭐 내수를 부양하느냐 되는 어떤 그 목표가 있긴 하지만 지금 워낙 힘들다 보니까 일단 위안화 자체를 약세를 용인을 하면서 일단 수출 경기를 계속해서 서포트하는 부분이 위안화 환율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위안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3위안 거의 가까이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 동조화되는 게 엔도 있고 위안화도 사실은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뭐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고 하면 어느 정도 따라가면 뭐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는 조금 따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위안화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자꾸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리스크에 사실은 노출이 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뭐 철강, 화학 이러한 또 자동차까지도 사실은 좀 타격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어 조금 뭐 엔이 강세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과연 뭐 원화가 따라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그 부분에서 정리를 좀 하겠고요. 지금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크니까 뭔가 이 경제 동력을 그렇지 않아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예산안을 확정해서 내년 살림을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상황에서 뭐 예산안 얘기나 좀 협의나 좀 되겠습니까? 뭐 일단은 640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뭐 4조 깎았다 하더라고요. 4조 지금 야당 주도로 지금 깎아놓은 것 때문에 감했는데 여당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금 야당에서는 이게 증액하자. 네. 국회에서는 정부의 안을 깎을 그 권한은 있어도 올릴 권한은 정부에게만 있거든요. 네. 그 예산법상 네. 따라서 올릴 수 있겠냐 하는데 저는 640조면은 전년에 비해서 한 3% 증액한 건데 그게 예산은 667조입니다. 내년에. 네. 그게 전년에 비해서 한 3% 확대된 건데 그게 무슨 뭐 긴축 지출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다. 정부는 이제 3.2% 증가가 긴축성 예산 지출이다 이렇게 주장을 그렇게 하는데 보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당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예산은 저는 그 뭐 크게 긴축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그게 긴축적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 그렇다면 한 70조 정도를 우리가 더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형편이 되냐는 것이죠. 문제는 예산이 작다, 그러니 늘려야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있는 돈이라도 빨리 결정을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데 예.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 물고 늘어지니까 답답한 건 국민이죠. 예. 저는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예산을 일단은 집행을 하고 그리고 3월, 4월 달에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만약에 내수가 안 좋으면 그때 추경을 하면 되는 건데 벌써부터 지금 예산안도 확정도 안 한 상태에서 자근이 느리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볼모로 잡고 시한을 넘긴다고 하는 것은 예. 저는 국회의 책임이 좀 크다. 네. 저는 그래서 서둘러 이 문제를 일단 매듭을 짓고 네. 필요하면 내년 봄에 저는 추경을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하자. 저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가 야당이 국회에서 제출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자기들 마음대로 깎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을 할 수도 없는 정말 무기력한 상황에 빠졌다는 게 이유 중에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금 예산에 합의를 하라는데 그런 합의는 조금 실현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여튼 이런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니까 정부가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해서요. 증안펀드, 채권 펀드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 대책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뭐 일단 시장의 불안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이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특히 이제 뭐 회사채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아마 뭐 과거에도 사실 보면은 비슷한 대책들이 나왔고 이번에도 좀 유사한 대책들이 좀 나온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우려와는 다르게 좀 아직 뭐 유동성 문제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정책으로는 조금 이제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예. 향후에 이제 뭐 정말 또 뭐 대외 여건 또 말씀드린 대로 국내 어떠한 이러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또 다른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뭐 한은이 오늘 뭐 금리 인하까지도 하지 않을까라는 좀 내심 생각도 좀 했었는데 임시 금통위는 했는데요. 예. 그렇죠? 그 유동성 정책으로만 사실은 어느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아마 좀 상황이 안 좋으면 1월 달에 다시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좀 내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추경과 관련돼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집행을 한 이후 상황이 안 좋으면 뭐 3월이나 4월에 가서 근데 저는 네. 그 견해 금리를 또 내린다. 오늘 내릴 거라고 저는 굉장히 좀 그 충격스러운 아이디어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요? 환율이 불안하고 자본시장이 특별히 불안정하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 아, 환율 불안 때문에. 네. 따라서 올리면 몰라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내린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앞으로 환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저는 어둡지 않다고 보는 두 번째 이거 하나는 크게 이제 오르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네, 이유. 그 보는 게 이제 하나는 앵화가 지금 엔화 강세가 가치 될 상승 가능성. 가능성.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년도 중에 물론 뭐 수출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수입이 많이 줄어서 그러긴 하지만 예. 내년도에 지금 한국은행의 내년도 무역수지 흑자 예상액이 한 600억 달러 되거든요. 600억. 네. 예, 경상수지도 한 700억 달러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올해보다 이게 조금 예, 올해보다 더 좀 큰 걸로 지금 규모가 많은 추산하고 겁니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1년에 600억, 700억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면 이걸로서는 충분히 저는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돈이다.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돈이 빠져나가는 게 외국인들이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스스로 나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당국에서 저는 가장 먼저 제가 만약에 저 청와대에 있었다고 하면 대통령실에 있었다면. 네, 저는 뭐를 앞으로 관리할 거냐 하면 투기성 자금이 해외 투자되는 것이 있으면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투기인지 투자인지 어떻게 구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외환거래법상 예, 실수요 거래라는 목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나가는 돈을 적절히 관리만 관리해야 해도 되는데. 외환시장의 불안은 저는 네. 예, 훨씬 더 관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환율은 앞으로 크게 불안하지는 않을 거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큰 경제 사건이 터지면
원화 환율이 워낙 급등락을 하니까 실제 지난 밤에 그랬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기업들은 환율이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하는데 과연 그건 어떻게 될지는 엔화 또 중국 위안화 우리 경제 상황 빠져나가는 돈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 같네요. 네, 시간 관계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관련 경제에 미치는 충격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은 한때 30% 이상 폭락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로 가격은 회복했지만 급등락 속에 대규모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적지 않았죠. 변동성이 커질 가상자산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셨죠? 가상자산 가격 네. 비트코인이 8,8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어땠습니까? 그때 상황이 간밤에. 저는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예. 좀 늦게 봤는데 예. 어쨌든 그 8,800만 원까지 머물렀던 시간은 사실 몇 분 정도로 굉장히 짧았고요. 그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주문이 몰리면서 사실 뭐 어떤 주문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원활치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8,800원이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올해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가격이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1억 3천만 원 위에 있던 게 거의 한 30~40%가 순식간에 떨어진 거니까 예. 이게 다 놀랄 수밖에 없었죠. 뭐 가상자산 거래소 이게 좀 마비까지 되는 정도로 뭐 그랬다면서요? 예, 실제로 이제 뭐 로그인이 안 된다든지 로그인이 안 되구나. 입출금이 안 된다든지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만 빠진 게 아니었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급락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장 좀 덜 빠졌다고 볼 수 아, 있죠. 오히려. 네. 오, 우리 한국이 좋아하는 뭐 리플도 급락을 했을 거고. 리플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굉장히 요즘 회자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거의 한 4배 정도가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3달러를 가느냐 마느냐 약간 이런 지금 와중인데 거의 1달러 뭐 초반대까지 떨어지는 예. 굉장히 이제 낙폭이 컸죠. 지금. 그러네요. 지금은 어때요? 그럼 이제 대부분 이제 회복했습니까? 그 계엄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다 돌아왔습니까? 네, 거의 다 돌아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변화가 컸네. 그 사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투자자들은?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방송 오늘 나와야 되니까 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주요 요인은 회복의 요인은 사실 이제 국회에서 거의 한 150분 만에 계엄 선언이 있었던 후 150분 만에 계엄 선언 이제 해제 요구안을 결의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이 결의안이 이제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뭐 군 부대가 국회 본청 안에 이제 난입을 하고 들어갔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또 신기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뚝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 네. 군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종합해서 보면 네. 굉장히 그 계엄령 자체가 엄청난 큰 변동성을 일으키는 그 이벤트였고 네. 그 변동성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이제 그냥 해제되겠구나라는 게 확정이 된 이후에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밤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8,800만까지 떨어지고 리플도 그렇게 급락을 할 때 네. 해외 거래소에서는 그런 가격 급락이 없었다면서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양쪽에 띄워놓고 봤으니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자주 있는 블랙스완이라고 보통 이런 이벤트를 얘기하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심한 경제 충격 이벤트를 이런 이벤트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놀랬지만 해외 투자자들도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지 했는데 그 비트코인 가격이 사실 어제 95,000달러 선에서 머물다가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 전에 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고요. 예. 실제로 이제 93,000달러 정도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물론 네. 한국만큼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어떤 국가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그랬고요. 한국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코인들, 가령 리플이나 예. 이런 코인들은 훨씬 낙폭이 컸죠. 그래서 그래서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영향이 있었으나 예.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2시간 정도 만에 국회에서 이제 계엄 해제안을 의결을 하는 바람에 네. 사실 제자리를 빠르게 찾아갔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급등락 속에서 떨어질 때 급락할 때 판 분들도 있을 테고 네. 또 산 분들도 있을 테고 투자자 그렇죠. 사이에 정말 희비가 엇갈렸겠어요. 굉장히 이제 그걸로 제 주변에서도 지금 굉장히 이게 이슈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변동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일단 그 투자를 조금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손절 주문을 미리 걸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리 얼마 정도 되면 팔게. 팔게.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 주식거래소는 하루가 지나면 주문이 취소가 되잖아요. 네.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취소가 되질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걸어놓은 상태에서 사실 잊어버리고 있었던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야. 가격이 갑자기 이제 8,800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네. 원치 않은 가격에 손절을 하게 된 셈이고 팔려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가격이 빠르게 또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엄청 보게 된 본 거죠.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음. 상당히 좀 논란이 있고요. 예, 이분들은 뭐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거 어떻게? 그렇죠. 네. 어쨌든 근데 다들 좀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렇게 손절 자동으로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은 네. 팔아라 하는 걸 많이 해놨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사실 이제 어떤 자산이 특히 이제 위험 자산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굉장히 오래 코인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삽니다. 사요. 예. 왜냐하면 한국에서 못 팔면 해외에서 팔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사는데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40%가 떨어지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이제 그때는 또 지정가 매도가 잘 안 돼요. 변동폭이 워낙 커서. 변동폭이 크니까. 근데 시장가 매도를 하게 되면 정말 낮은 가격에 이제 또 사실 이제 3월 이후에 수익 봤던 걸 다 개워낸 분들도 계셨고 또 네, 일정 그렇습니다. 가격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파는 분도 있었지만 자동으로 살 수 있도록 매수를 네, 걸어놓은 그런 분도 분들은 있었겠네요. 엄청 이득을 봤죠. 이거 정말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 가격 급등락 속에서 손실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 희비가 지금 엇갈렸는데 이 우리나라 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운전수다. 가상화폐 시장에 한국인들이 운전수다. 그만큼 우리 전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렇게 영향이 큽니까? 우리 한국인. 몇몇 종목이 큰 종목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리플 뭐 이런 거 어떤 거예요? 리플이 있고 뭐 스택스라든지 뭐 이런 코인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런 코인들은 어제 굉장히 좀 변동폭이 반영이 많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코인들은 사실 소수고 어제 다른 나라의 어떤 특히 이제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라고 하는데 바이낸스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서는 지금 이제 리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인들이 좀 좋아한다. 왜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우선 리플은 최근에 그래서 그런지 급등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최근 가격 상황이 어떻게 올랐어요? 리플 같은 경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그래프를 보면요, 올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기점이 언제냐면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네. 첫 번째는 지금 이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에요. 거의 네. 이제 명운을 건 수준의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트럼프가 당선 공약 중에 SEC 현 이 위원장을 해임하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송이 취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소송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대감이고 두 번째는 리플이 미국 시장에 현물 ETF가 상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게 두 번째인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공석이 됐잖아요. SEC 위원장이 CFTC 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립토 짜르라고 보통 부르는데 백악관의 그 암호화폐 산업
전문 자문을 하는 이제 보좌관을 신설하기로 새로운 지금 자리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세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세 자리 중에 리플과 관련된 인사가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굉장히 한 달 남짓한 기간 안에 4배 정도가 상승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 다른 알트코인들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는데 그래요? 어떤 것들이 또 올라요? 사실 이제 알트코인들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여기서 종목을 언급하는 게 조금 좀 저하되는데 알겠습니다. 왜 저하되냐면 이 코인들이 오르는 이유들이 조금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없는 오른다 이거죠? 것들 중에 오르는 게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런 코인들에 비하면 굉장히 명확한 이유가 있다. 물론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것이지만 그리고 이 기대감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네. 이 4가지가 다 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뭐 계속 상승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네. 리플이 그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이렇게 최근에 급등을 했는데 네. 한때 리플을 투자하신 분들이 리 또 속이다, 뭐 리플에 또 속았다 네. 그런 말들을 계속하면서 네. 급등나겠다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네. 이렇게 이런 변동성 속에서 리플에 투자하는 것은 좀 너무 위험한 투자 아닐까요? 시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예. 보통 과거의 어떤 전고점이라고 하죠. 전고점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9만 원대가 있으니까 다시 9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이런 또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리플 같은 경우도 과거에 찍어놨던 전고점이 있고 네. 또 리플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글로벌 세계에서 2위 시총을 가진 암호화폐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아? 라는 기대감이 이제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고 말씀하신 대로 위험하지 않느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명확한 펀더멘탈에 따라서 올라간다기보다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대감, 일종의 이제 약간 테마주 같은 느낌이죠. 네.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구석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리플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 그동안 이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꾸준히 좀 올랐는데, 뭐 10만 달러를 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 있다가 조금 주춤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10만 달러가 무슨 벽처럼 좀 느껴지나요? 아니면 뭐 그저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이제 9만 달러와 10만 달러는 자릿수가 하나가 바뀌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약간 심리적인 저항감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암호화폐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몇 번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10만 달러 부근에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 돌파를 위해서 기를 모으고 있는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근데 호재들이 몇 가지가 또 이제 예정된 호재들이 있습니다. 뭔가요? 가령 이제 12월 10일 정도에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주총을 엽니다. 주총회를 여는데 주총 주제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요? 왜 이런 얘기가 이제 오. 나오냐면 올해 미국 그 나스닥 시장에서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주식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네. 이 주식이 다른 본업은 다른 건데 지금 뭘로 주가가 많이 올랐냐면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많이 매집을 해서 그 이제 자산 효과로 주가를 띄웠어요. 네.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미국 주주들 입장에서는 왜 비트코인 너희는 안 사니? 사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주총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뭐 아직 예상하기 어렵지만 여기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큰 대형 기업들도 당연히 뭐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10만 달러 돌파의 어떤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비트코인에 조금 호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죠. 자, 트럼프 당선인 정말 비트코인 규제 완화의 진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백악관의 그 관련 담당자 고위직도 신설한다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투성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회사들이라든지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규제 넘기 어려운 규제라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이 제도에 관한 차이를. 저는 이제 마인드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월가의 주요 기업들, 블랙록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결제에서는 비자라든지 마스터카드라든지 뭐 전부 할 것 없이 전부 다 가상자산 영역을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글로벌에서 제일 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USDT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테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 이 기업의 이제 올해 예상 순이익이 지금 5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사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블랙록이 1년 버는 돈보다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약간 노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품들을 토큰화해서 팝니다. 근데 토큰화해서 팔았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네.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 그리고 규제들을 우회하는 효과가 일단 발생하고 그리고 이 어떤 자산들은 일반인들은 못 사거든요. 예. 뭐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 다 우리 ETF로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상품들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접근성이 굉장히 제고됩니다. 음.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큰 원칙을 정해놨어요. 가상자산과 금융을 분리하겠다. 그 상대는 그걸 분리한다. 예, 그래서 지금 금융사에서는 하고 싶어 합니다. 예. 네, 이제 정부나 어떤 금융 당국에서 조금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이렇게 계속 상황이 이어졌을 때 결과는 너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블랙록이 만들고 골드만삭스가 만드는 가상자산 연관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 국민들이 만약 그걸 사러 간다 이거죠. 그렇죠. 계속 사러 가는 거고 국가 이제 한국 안에 있는 돈이 예.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우리 돈이 자꾸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돈으로 달러를 산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원달러 환율을 얘기했는데 이게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저는 영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이제 1,400원대에 머물다가 어제 계엄 이 해프닝으로 계엄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1,440원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미국의 트럼프가 하고 싶어 하는 게 뭐냐면 예. 미국 사람들 잘 살게 하자는 거고 그래요. 미국의 달러의 힘을 키우자는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계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 영향권 안에서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달러의 영향권 안에 놓이도록 이제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지금도 서학겜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나가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미국 기업들은 이 수익이 올라가고 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수익이 내려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예. 이제 한국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미국으로 빨려 나간다. 굉장히 돈이. 높다고 보고 저는 이것이 향후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데 지대한 영향성을 아주 이제 경향적으로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승 압력이 있는데 네. 이 가상자산 시장이 좀 더 미국에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또 투자가 또 이루어진다면 네. 더 높아질 원달러 환율을 영향 얼마나 혹시 가상자산에 의한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 같은 것도 좀 분석이 가능해요? 제가 이제 환율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마음속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라인은 1,800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00원? 어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뿐만 아니라 예. 국내 기업들도 이제 살아야 될 거잖아요. 국내 기업들이 뭐 관세도 매긴다고 지금 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고환율인 것이죠.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수출이 용이해지는. 자, 알겠습니다. 비상기업 여파로 급등락을 거듭한 가상자산 시장 코인 가격 동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 원더프레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가 맞나 하는 충격을 줬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한 것은 그나마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한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하고 비트코인이 폭락했으며 앞으로 이어질 시장 충격을 감안하면 비상계엄은 도를 넘었습니다. 폭주하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이 잠든 사이 나라를 뒤집어 놓은 윤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SBS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